피고인을 처음부터 범인으로 특정하고 이후에 살을 더해가는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사건은 2009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재판 판결문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당시 26살의 보육교사가 오후 7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어요. 술자리는 밤을 넘겨 2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2009년 2월 1일 2시 30분경 모임이 파하고 2월 1일 2시 49분경 그녀는 집에 부모님에게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문자를 보내요. 다만 그 후 택시를 타고 찜질방이 아닌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남자친구와 다투고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담배 태우는 걸 싫어했나 봐요. 근데 이 담배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대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다투고 집을 나왔는데요. 이후 3시 3분경 너가 싫어진다라는 식의 비난하는 문자를 남자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후에 택시를 타기 위해 3시 7분경 평소 이용하던 택시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배차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 3시 8분경 124에 통화를 걸었다가 1초 만에 통화를 종료한 기록이 남았어요. 이게 확인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어요. 이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실종되었어요. 이후 그녀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2월 2일 오전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경에 꺼진 것을 확인했어요. 경찰은 이를 사건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실종 5일 후인 2월 6일 한 주민이 실종자의 물건이 든 채 버려진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에는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등의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이때 가방과 그 안의 물건은 젖어있는 상태였어요. 젖어있는 원인을 빌어본다면 당시 2009년 2월 2일부터 3일경에는 비가 왔고 그 이후로 가방이 발견된 2월 6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한 유류품 발견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8일 한 주민이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여성의 시체가 배수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바로 실종된 보육교사였어요. 시신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무스탕 상의를 입고 있는 채로 엎드려 누워 있었고 하의는 치마를 제외한 레깅스와 속옷 등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목졸림이었어요. 왼손 바닥에 0.7cm의 절창, 오른손 바닥에 1.2cm의 절창이 있어서 당시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시신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또한 시신의 결박한 흔적 등이 없는 것을 보아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살인이 일어난 장소가 같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살해 후에 곧바로 유기되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러나 법의학자의 의견은 달랐어요. 시신이 발견된 지 24시간 이내, 즉 2월 7일경 이후에 사망했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경찰은 이 부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피해자가 실종된 건 2월 1일, 시신으로 발견된 건 2월 8일인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된 채 음식을 제공받고 알코올을 섭취한 채 사망했다는 뜻인데 경찰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이라고 보고 택시기사들을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했어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피해자의 목적지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주거지, 가방이 발견된 지점,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 등을 계산해 예상 경로를 특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그 지점을 다닌 택시기사들을 추려냈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 끝에 택시기사 A를 범인으로 특정했어요. A는 조사 때 당일 행적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어요? 아니요. 거짓으로 나왔고요.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어요? 아니요.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부검 결과상 사망 추정 시간인 2월 7일경의 알리바이가 명확한 A를 다시 경찰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2018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미제사건 전담팀이 구성되었어요.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정빈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와 돼지의 시체로 4차례에 걸친 동물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당시 배수로의 환경, 날씨, 습도 등이 냉장고의 역할을 해서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당시 피해자의 시신 일부에 빗물이 흐른 형태의 흙먼지가 남은 것을 발견하였고 유류품 가방, 가방 속 물건이 모두 물에 젖은 채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비라고 보고 당시 제주도에 비가 온 것은 2월 2일, 2월 3일이고 2월 3일 이후부터 유류품이 발견된 2월 6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종 당일 늦어도 2월 3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로써 최초 A의 알리바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고 과학수사 결과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피부에서 작은 실오라기를 몇 점 발견했어요. 이에 대해 증폭검사한 결과 당시 용의자 A가 입은 옷, 남방, 티셔츠의 진청색 면섬유와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제주검경은 그때 그 용의자 A를 경북 영주에서 체포해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어요. 그러나 이후 7개월 여간의 보강수사 끝에 A의 택시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 등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들을 발견했어요. 무수탕의 동물털과 유사한 동물털, 니트, 치마의 미세섬유 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8년 12월 28일, 2019년 1월 14일 제주지검 피고인 총 6회 조사, 사망 시기와 관련된 법의학자 및 미세 증거와 관련한 국가수 감정관 등 자문, 피고인 예상 이동 경로, 사체 발견 지정, 답사 등 보강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미세 증거와 관련된 법과학, 법의학, 법영상 분석 등 과학 수사를 활용하여 범행 철저히 규명하였음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1번 CCTV 정밀 분석, 피해자가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장소, 피해자의 주거지인 애월방면으로 이동한 도로,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장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종료된 장소에 이르는 이동 경로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정밀 검사한 결과 피고인이 운행한 노란색 캡 등 흰색 NF 소나타 택시 차량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거리, 시간, 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유일함. 2. 미세 증거 정밀 감정.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 피고인의 택시 등에서 섬유를 검출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고인이 입은 상하이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피고인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하이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는 바 이와 같이 섬유가 군집을 이루어 교차 전이되는 현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과학적 사망 시기 추정은 동일 조건 하의 동물 실험 결과 실종 직전 피해자가 취식한 음식 및 음주량이 부검 당시 위 내용물 등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 시기는 실종 당일인 2009년 2월 1일임. 향후 계획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법의학자, 법과학 분석관 등 전문가들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던 오래전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끝인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재판이 열렸고요. 판결문도 가지고 왔어요. 검찰의 기소 제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이에요. 검찰의 주장 먼저 살펴볼게요. 검찰이 피고인 A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당시 겨울 새벽 무렵 여성인 피해자가 택할 만한 이동 수단은 택시가 유일하다. 또한 114에 전화한 지 1초 만에 전화를 끊은 것은 마침 지나가던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자가 발견하고 거기 탑승했기 때문이다. 2번,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 14분경 해당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하여 일주도로를 운행하였고 경로와 지나가는 시점이 3시 8분경 피해자를 당시 남자친구의 아파트 근처에서 태워서 운행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경로와 통과하는 시간이 매우 근접한다. 3.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행했다고 주장하는 경로에 CCTV에는 피고인의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평소 동거녀가 단란주점에 출퇴근하는 것을 택시로 데려다 주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동거녀를 귀가시켜주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당시 2009년 1월 31일과 2009년 2월 1일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거녀 말고 또 다른 내연녀에게 자신의 모텔방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했다. 6. 피해자의 몸에서 혈흔이 묻은 피고인의 청바지에 포함된 파란색 면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되었다. 다만 이 청바지의 혈흔은 검사 결과 피해자와 무관한 혈흔으로 밝혀졌다. 또한 택시 내부 트렁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검출된 섬유와 유사한 섬유, 무수탕의 털과 유사한 동물 털이 발견되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수사가 이루어지자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를 검색하였고 기사 내용 중에 유의미한 증거 확보라는 내용이 나오자 유의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0년 7월경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이사를 간 뒤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5년 5월 11일경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하였다. 새로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은 채 동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 9. 피고인은 초기 조사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답답하다 정도로 진술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해요. 재판부가 설명한 이 재판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는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검사가 주장하는 운행 경로를 따라 운행했는가? 3.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가? 4.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한 청바지 및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 섬유 증거 및 분석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가예요. 1심 제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요. 우선 사망 추정 시각에서는 동물 실험의 결과 시신이 비에 젖은 흙먼지의 흔적, 유류품이 비에 젖어 있던 상황, 2월 3일 이후로는 비가 오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2월 3일 이전 휴대전화가 꺼진 2009년 2월 1일 4시 4분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모텔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영장의 발부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수사기관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였대요. 또한 경찰이 모텔 주인에게 피고인의 청바지를 이미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모텔 주인은 피고인의 청바지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바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모텔 주인은 청바지의 임의 제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한 압수, 위법 수집 증거이며 이 청바지와 청바지의 터잡은 증거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진청색 면섬유, 진청색 모섬유, 진청색 폴리에스터, 진청색 레이온, 진청색 아크릴, 동물털, 적색 섬유 등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 중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의류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것은 진청색 면 섬유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섬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모두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섬유들이다. 그렇다면 저 나머지 섬유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의 접촉에서 왔다는 얘긴데 그나마 유일하게 겹치는 저 진청색 면섬유는 대량 생산되는 섬유이기 때문에 저 진청색 면섬유가 피고인의 옷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영업하는 영업용 택시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여러 섬유가 검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검찰이 접촉의 증거라고 주장한 섬유는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 등에서도 같이 발견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렁크에서는 섬유가 발견되지 않아야 맞다. 게다가 검찰의 주장대로 섬유의 흔적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CCTV 영상은 노이즈가 심하고 해상도가 매우 낮은 데다 주위 지역물에 의해 자체 일부가 가려져 있어 해당 차량의 차종 및 색상을 식별하기 어렵고 법정에 출석한 국과수 증인도 CCTV의 차량이 피고인의 NF 소나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랜저 등의 다른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범인 차량의 예상 경로를 파악해봤는데요. 주요 경로로 초록색 2번이 경찰, 검찰이 주장하는 범인의 이동 경로인데 설문조사에서 185명의 택시기사 중 134명이 2번 경로를 택했대요. 49명은 1번을 선택, 2명이 4번을 선택했어요. 운전 경로는 운전자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최단거리 경로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의 경로를 2번 경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검찰의 범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정은 해당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해 번호 인식이 가능한 택시를 운행한 피고인을 처음부터 범인으로 특정하고 이후에 사를 더해가는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개인 택시기사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후인 2009년 2월 7월경에 2009년 2월 1일 3시경 K 아파트 입구에 있는 BS 카센터 앞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태워서 BT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BU 어린이집 앞에서 내려준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하였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BT 어린이집은 원장 외에는 다른 보육교사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통화 내역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BU 어린이집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어린이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BR이 그 당시 태웠다고 주장한 여자 승객이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BR은 당시 택시를 태운 여자 승객이 수배 전단지에 있는 피해자와 비슷한 단발머리를 한 20대 여성이었다고 제보하였고 실제로 2009년 2월 1일 3시 12분경 BR이 승객을 내려주었다는 BU 어린이집 앞쪽에서 택시가 약 10초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장면이 위 BU 어린이집 CCTV에서 촬영되기도 하고 K 아파트에서 BU 어린이집까지 거리가 3km여서 운행시간이 10분 이내일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BR 진술이 허위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새벽 시간인 3시경 K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또 다른 20대 여성이 BR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BR이 당시 태웠던 여자 승객이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웠는지도 불확실하며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 바닥에서 절창이 발견되었고 이는 출혈을 전제한 상처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택시, 옷, 장갑, 면도칼, 가위, 손톱 다듬이 등의 도구들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손가락을 덮지 않는 손가락 장갑을 착용하였는데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에 의하면 손가락을 덮지 않는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면 피해자의 시신이나 의류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어야 맞을 텐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 왼손 손목과 왼손 바닥, 오른손 중지,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만 피해자의 의류와 유사한 진청색 면 섬유가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의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는 물론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 섬유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점, 재수사가 이루어지자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유의미하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는 등의 정황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부수적인 정황으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다는 데에 무죄를 선고, 살해는커녕 실제로 만나서 택시에 태웠는지조차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다시 한번 선고해요. 1심 재판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기서 좀 더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했어요. 수사기관이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는 4회 실험 중 1회의 결과만 제출되었다. 그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그 1회의 실험도 사체가 사람과 개, 돼지의 차이라는 것 이외에 나머지 변수를 모두 제대로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휴대전화가 종료된 시점은 확인할 수 없고 2009년도 문서상으로는 현재와는 다른 시스템이었는데 당시 문서에도 휴대전화가 종료된 시각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가 종료된 시각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2009년도 당시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2018년 8월 3일 제주지방경찰청 111 상황실 소속 A2는 112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의 최종 접수 기지국 위치와 전원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119와 마찬가지로 전원이 종료된 시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2009년도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종료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한편 위 수사보고에는 2009년도 당시 AF팀의 수사기관은 AX 차량 번호 판독기의 오류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더욱이 통과한 차량을 누락하는 경우는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고서 판독된 차량들 중 알리바이가 분명한 차주들을 제외하고 남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AX 차량 번호 판독기의 판독 결과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AG 차량이 2월 1일 3시 23분 54초 AX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차량의 차주는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 번호와 유사한 BA 차량의 차주는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BB 차량이 2월 1일 3시 14분 AX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BC 차량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BD 차량이 3시 10분 20초에 AX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위 차량은 2004년 10월 29일 등록 말소된 차량이므로 위 시각에 AS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한 것은 불가능하고 이와 유사한 차량 번호가 위 시각 무렵에 통과한 것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즉 AX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한 범인의 차량 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다른 차량 번호로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뒤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속 시각은 실제 시간보다 11초 빠르고 T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시각은 실제 시간보다 약 13분 늦으며 2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속 시각은 실제 시간보다 5, 6분 빠르고 CCTV의 영상 속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5, 6분 빠르고 AW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11분 빠르다고 전제하고 있는 바 실제로 위 각 CCTV 영상 속의 시각과 실제 시각이 차이가 있는지 그 시각 차이가 수사기관이 수사보고에 기재한 수치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위 각 CCTV 영상 속에 나타나는 차량이 이 사건 택시와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추정하는 시점에 이 사건 택시가 위 각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미제 섬유의 증명력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2010 고압 245, 2011 고압 25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상위 면티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구성하는 섬유와 색상, 성분 및 염료의 가시선 흡수 스펙트럼의 양상이 과학적으로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되었고 염색의 정도가 균일하지 않는 천연 섬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위 면티에서 발견된 섬유는 피고인의 하위 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위 면티와 피고인의 하위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제추행치상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피해자의 지렉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유전자형 분석 감정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는 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보강함에 있어서는 충분하므로 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명력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미세 섬유 증거의 증명력은 위 판결에서 보다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미세 섬유는 그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혈흔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증거가 없이 단순히 미세 섬유만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무죄를 다시 확인하였어요. 검찰은 다시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 이동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주거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배수로에 버렸음. 소송 결과 제1심 무죄, 원심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사망 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 운행 택시 탑승 사실, 검찰이 추정한 이동 경로로 이동 사실, 피고인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택시의 트렁크, 뒷좌석 시트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의류를 구성하는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되었으나 타겟 섬유와 택시에서 수집된 일부 섬유와의 대응 사실만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의 한계,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리고 검사 상고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원심 판단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 A의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사건은 다시 오히려 더욱 깊은 미제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수사의 힘이 충분했을까요? 아니면 무죄 판결이 타당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뵐게요.